안녕하세요. 세금 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요즘에도 주택 취득자금 관련해서 소명하는 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많죠. 네, 요즘에 대출도 많이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가족 간에 차용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차용도 막혀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막 머리 굴리시죠? 네, 그래서 네. 막 다른 방법이 없을까? 네. 찾다 요즘 전세 보증금 얘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사실은 저희 같은 젊은 친구들이 자력으로 이제 서울 강남의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자 그러면 내 자금을 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네, 부모님도 근데 돈이 융통이 안 되면 네.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부모님들이 기존에 현금을 가지고 계시던 혹은 이제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던 주택을 팔고 현금이 생기면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자녀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 자금을 이렇게 대주는 거죠. 임차 보증금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이 어떠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잖아요. 사실은 제3자가 이제 전세가 들어오든 부모님이 들어오든 전세 자금 받고 또 만약에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나가실 때 반환해 드리고 그런 이제 자금의 이동 내역이 금융계좌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되면 문제 삼고 싶어도 삼을 수는 없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의도 자체는 뻔히 보이다 보니까 어떤 자금의 반환 여부라든지 실제 자금이 이제 금융계좌에서 왔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과세관청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러면 오늘 그러한 부모 자식 간의 전세 이런 거래들이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 좀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렇죠. 피해간다는 표현도 맞기는 한데 이제 적법한 전세 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은 어떤 요건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가 이제 전세가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세 보증금 자체가 적정한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세 보증금이 이체가 됐고 추후에 이제 부모님이 그 전세 보증금을 빼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죠. 그러한 경우에 부모한테 그걸 다시 돌려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에 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 계약서 상에 계약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부모님께 반환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거는 애초에 주택 취득할 때 대준 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주택 취득 자금이 대준 거지 사실. 그렇죠. 증여도 증여. 그렇죠. 증여가 되니까. 이 편법 증여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앞단에 증여로 들어가고 그 뒷단에 반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상담하면. 그런데 요즘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명백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금조달계획서 때문에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자금 출처에도 다 적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세 보증금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거기에 적게 되면 추후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단에만 생각하셨다가는 뒤에 이제 증여세 다 추징될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것까지 꼭 대비를 하셔서 취득 자금 소명까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세 보증금 가액을 얼마로 하는 게 적정한지 그 얘기부터 해보죠. 그렇죠. 사실은 이 전세 자금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 게 만일에 10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전세 자금을 무턱대고 막 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이 부모 자식 간의 전세 거래 자체는 거의 용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택 가격도 너무 높고 해서 실제로 또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셔서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요건들을 갖췄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현실이 그러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요 전세 자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세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지급되는 대가의 시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세 보증금 실제 대가하고 차이가 30% 넘게 발생을 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가하고 그 대가하고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가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과 자유로이 거래했을 때 거래되는 금액, 그렇죠.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부동산 임대 보증금을 계산을 할 때 적정 시가라고 하면 그렇죠. 부동산 가액의 2%, 그렇죠. 연이자 2%를 봐요. 그래서 적정 시가로 보고 대가는 임대 보증금의 2.1% 연이자. 이렇게 매년 바뀌긴 하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둘을 비교를 해서 차이 나는 금액이 30% 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하고 대가 차이가 시가의 30%를 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 시가 10억 원이 있고 만일에 전세 자금이 7억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방금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적정 대가라고 하는 것은 15억의 2%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고 전세가 7억일 때 그러면 이제 적정 시가는 10억의 2%니까 2천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가는 이제 전세 보증금의 2.1%. 정기예금 이자율인 2.1%니까 뭐 곱하면 이제 1억 4,700이 될 텐데, 죄송합니다. 1,470만 원이 될 텐데, 그럼 이게 비교해 보면 차액이 이제 53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적정 시가의 30%보다 차이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증여세 과세는 없게 되는 건데 적정 시가의 30%가 600만 원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0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는 없는 건데 만일에 이제 뭐 전세 자금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뭐 차이가 30%보다 많이 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설정을 할 때는 이러한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적정한 전세 보증금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타 집에 이제 비교해서 과도하게 차이가 안 나면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기 쉽지 않을 거니까 좀 욕심 부려서 과도하게 전세 자금을 좀 측정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가가 정해졌다. 그렇죠. 적정 대가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 대가를 부모님은 자녀가 이제 집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자녀한테 입금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 통장에 정확히 입금을 하셔야 되고 그걸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에 또 자녀는 그대로 반환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소멸하게 된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보증금을 내시는데 부모님 또 자금 출처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금 출처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명확하지 않으면 마찰이 있을 수 있죠. 이 세무사하고도. 그러니까 뭐 세무사에서는 뭐 자녀의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해서 소명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 연결되는 거지. 전세 보증금 받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그런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는데 신고된 소득이 적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이 돈을 줄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이제 그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온 집안 조사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럴 수 있으시니까 이제는 이게 편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실은 주택 거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조금만 이제 뭐 오차가 있어도 바로 소명이 날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체까지 했고 추후에 이제 그렇게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가 근데 부모님이 전세를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거주 여부도 사실 소명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세 계약서만 써놓고 실제로는 아들이 가서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살고 있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금을 대준 거밖에 안 되죠. 그렇죠. 차라리 그런 경우 그냥 빌려줬다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차라리 이제 뭐 삼성님 말씀처럼 빌려줬다 하고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정말 좀 갚아 나가고 이러시면 될 텐데 네. 굳이 이제 전세를 했다라고 한 방에 털고 나가시려다 세금을 더 붙일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모님이 거주하시다가 이제 부모님이 나가시거나 네. 또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은 사실 부모님 네.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실제로 돌려줬는데 만약에 출금해서 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오해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꼭 명확하게 이제 좀 반환했는 여부를 꼬리표를 달아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네. 잘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해야지만 네. 뒤탈이 없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소유 주택인데 자녀가 전세 자금을 내고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자금 조달 계획서, 그러니까 자녀가 뭐 주식이 아니고 주택을 취득하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반대 케이스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내 자식이 전세 자금을 내고 들어온다고 해서 뭐 터무니없는 뭐 임차 보증금 받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꼭 적정 임대료를 꼭 받으셔야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증여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네. 주택을 취득할 때 네. 자금 조달 방법으로 네. 부모님과의 전세 계약을 통해서 출처를 소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영상들을 저희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차용증 쓰는 방법도 올려놨고 그리고 실제 작성 작성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이제 유익하셨다고 하시면 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 하실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